사연을 통해 각박한 세상 속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감동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불우이웃에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치안과 더불어 우리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똑똑하고도 따뜻한 오지랖은 이러한 치안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특징일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사람이 무서워 안전한 나라를 찾던 중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는 한 캐나다 여성의 사연인데요. 하지만 그녀는 한국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정체 모를 한국인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한 사건으로 인해 큰 공포를 느꼈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인생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는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함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인 여성 케이시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10대 때부터 가지고 있던 꿈인 한국으로의 인생 최초 여행을 떠났다가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는 것은 물론 제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넓히게 되는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겪은 사건 말고도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과 한국인들의 모습은 제가 인터넷으로만 보던 한국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저는 더욱 한국이라는 나라에 강하게 빠져들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제가 한국으로의 여행을 출발하기 전 제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정말 소문처럼 안전한지, 그리고 제가 살아오던 하루에 100건이 넘는 위험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캐나다에서의 길거리와는 정말 다른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안전과 치안을 제일 우선순위로 둔 채 한국으로 떠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제가 한국 여행을 하던 중 한 한국인 때문에 겪게 되었던 충격적인 일을 공유하기 위해 지금의 글을 쓰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그 한국인 분도 지금의 글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구나 한 번쯤 첫 해외여행을 떠나본 기억과 소중한 경험을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일 가슴 설레던 순간은 아마 첫 해외여행의 나라를 고르는 것과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왠지 모를 행복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며 비행기를 타는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로 첫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학생일 때부터 한국의 K-팝은 물론 다양한 대중 매체들에 나오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영향력을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동경해오며 자라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저희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은 바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 및 관과 한식이었습니다. 정말 특이하게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아주 어린 나이일 때부터 일주일에 5일 정도는 한식으로 식단을 구성해 주실 정도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완전히 한식의 매력에 빠져버린 사실상 자칭 한국인이었죠. 어떤 날은 떡볶이, 또 어떤 날은 한인마트에서 사온 한국의 전통고기로 요리를 한 찜과 같은 음식을 해주시기도 하며 저에게 한식은 우리 몸에 좋을 뿐만 아니라 밥을 먹는 사람의 감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말까지 매일매일 해주시면서 지구상에 한식이라는 음식 자체가 존재하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극성스러운 말을 하시기도 했죠. 그도 그럴 것이 저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전체는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라왔음에도 기름지고도 텁텁한 캐나다 음식이 정말 맞지 않는 아주 특이한 가족들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한식에 대해 알아보게 되면서도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또 다른 정보를 접하게 되며 한국에 더더욱 빠지게 되고 말았죠. K-팝은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던 문화였고 각종 영상 매체로도 느껴지는 한국인들의 깨끗한 외모와 따뜻한 성격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은 바로 한국의 치안과 관련된 것이었죠. 제가 사는 캐나다에서는 땅이 넓은 이유도 있겠지만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이 매일 발생하는 나라였고 심지어는 너무나 이런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아예 범죄나 사기를 당하면 피해자의 잘못이라는 인식까지 생겨버리며 캐나다라는 나라 자체가 점점 싫어지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죠.
그 중에서도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던 사건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날은 제가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 왔더니 정말 살면서 처음 마주하는 경찰관 분들 다수가 저희 집에 있었고 부모님은 거실 한쪽에서 울고 계셨죠. 상황을 들어보니 제가 학교에 수업을 들으러 간 사이 그리고 부모님께서 모두 일을 하러 간 사이에 집에 도둑이 들었던 것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지에 살아가지만 개개인의 집에 CCTV를 달 만큼 풍족한 생활이 되지는 않기에 저희 집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집에는 CCTV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빈집털이 도둑은 바로 그때를 노려 집에 몰래 들어와 돈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훔쳐가고 말았죠. 그때는 저도 어린 나이였기에 지금의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알지 못했으나 그 사건을 겪고 난 이후 저희 집이 원래 살고 있던 곳과는 더욱 노후화된 도시로 이사를 한 것으로 볼 때 그때의 빈집털이 사건은 우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님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집에서 조금이나마 무슨 소리가 나면 너무나 심장이 크게 뛰는 일종의 트라우마와 같은 증상마저 시작되었고 저 또한 항상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 전체를 한 바퀴 둘러보거나 길거리에서 누군가 따라온다면 극도로 예민해지는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던 중 제가 캐나다라는 나라 자체를 하루라도 빨리 떠나 한국에 가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하나의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죠. 도둑에게 집이 털리는 황당스러운 사고를 겪고 난 뒤 대학생의 나이였던 저는 하루라도 빨리 캐나다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하루에 2가지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하며 한국으로의 기나긴 해외여행을 떠나기 위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한테는 지금에서야 고백하는 것이지만 그때 당시 저는 부모님 몰래 학교에 휴학 처리를 낸 뒤 오직 한국으로 떠나기 위한 여행 경비만을 하루하루 녹초가 되어갈 정도로 모아나가고 있었죠. 학교에 다니면서 돈을 모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에 저는 알고 있는 사람들을 총동원시켜 시간을 짜맞춘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시작. 그렇게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는 엄청나게 큰 한국 여행 자금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학원마저 포기하면서 모은 여행 경비는 제 상상을 초과할 정도로 정말 많이 모여 있었고 저는 가지고 있는 돈 일부를 출금해 한국으로 떠나기 전 부모님을 위한 편지와 함께 놔두기로 계획하고 제가 살고 있던 마을과 가까운 한 은행에 방문하게 되었죠. 마감 시간 직전 은행을 방문하게 된 저는 ATM 기계를 이용해 부모님에게 드릴 현금을 찾았고 그렇게 모든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돈을 담을 봉투도 아르바이트하는 식당에서 받아왔었기 때문에 인출기에서 돈이 나오자마자 저는 봉투에 집어넣고 빠르게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돈 봉투가 들어있는 제 가방을 누군가가 뒤에서 낚아채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가방을 필사적으로 뺏기지 않기 위해 몸을 움직였지만 결국 돈이 담긴 가방을 빼앗기고 저는 길거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겼다는 신고를 접수했으나 제가 살고 있던 마을을 담당하시는 캐나다 경찰관 분들은 돈의 금액을 물어보시더니 그 정도 금액이라면 CCTV가 없는 노후화된 도시의 특성상 범인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인상착의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저의 잘못도 있다면서 그저 어쩔 수 없다는 말만을 해주었습니다. 돈을 빼앗긴 것은 저인데 그러한 캐나다 경찰관분의 당황스러운 질타에 매우 어처구니 없어지더군요. 다행스럽게도 모든 여행 경비 자금을 인출하지 않은 것은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고 그저 저는 허무맹랑한 경찰 접수 결과만을 받아든 채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약 일주일 후 저는 캐나다라는 범죄의 나라 자체에 환멸이 나버려 곧바로 한국으로 떠나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부모님께는 돈을 빼앗겼다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솔직한 제 감정을 말씀드렸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 이렇게나 다급한 첫 해외여행을 계획했다는 설명을 드리니 미리 말했으면 자신들도 함께 갔을 텐데 왜 이제야 말하냐면서 매우 안타까워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첫 해외여행인 한국은 저 혼자 가보고 싶은 소망이 있었기에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돈 봉투가 든 가방을 빼앗겨 부모님에게 드릴 돈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저 제가 캐나다에서 태어난 것을 원망하며 어쩔 수 없다는 생각만을 했고 그러한 생각의 끝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쯤 저는 한국 공항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죠.
처음 겪어본 한국은 공항에서부터 저의 감정을 엄청나게 압도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유튜브로만 보던 공항보다 더 크고 웅장했는데 깨끗하기까지 했거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놀랐던 것은 바로 그곳에 있던 한국인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제가 K-팝으로 보았던 아이돌들과 흡사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몇몇 중년 남성들과 여성들마저도 금방이라도 런웨이에 설 것 같은 패션 감각을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그러한 와중에도 제가 제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바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먹을 수 있게 예약해놓은 엄청나게 유명한 김치찜 식당이었습니다. 그곳은 공항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고 저는 너무나 배고픈 상태로 그 김치찜 집을 가기 위해 곧바로 택시에 탑승하기로 했죠. 한국의 택시 기사분 또한 너무나 친절해서 저는 그 기사분과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한국 여행 노하우들을 전수받을 수 있었죠. 걸으면서 한국의 도시를 더 관찰하고 겸사겸사 식당에서 필요한 한국에서의 돈도 환전시켜 추가로 찾기 위해 저는 기사님의 도움을 받아 엄청나게 큰 한국의 은행 앞에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은행 정문 앞 길거리 한쪽에 서 있던 저는 한국에서의 은행원분과 대화를 하기 위해 휴대폰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입력하고 번역기를 돌려 휴대폰으로 직접 음성을 듣는 과정을 통해 몇몇 단어 자체를 익히고 있었죠. 물어보고 싶은 것이 다소 많았기에 저는 30분 정도 이 작업을 반복했고 어느 정도 단어와 대화의 흐름을 한국어로 익혔을 때쯤 갑자기 한 남성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를 정면으로는 마주하지 못하고 휴대폰을 보는 척하며 그를 지켜봤는데 놀랍게도 그는 한국인 남성이었죠. 저는 캐나다에서 겪었던 사건이 떠오르며 한국도 결국 캐나다와 똑같이 치안이 안 좋은 것은 마찬가지이구나. 저 한국인도 내가 돈을 가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나를 주시하고 있구나라는 허무한 생각이 들더군요. 위험을 감지한 저는 그 한국인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소 빠른 걸음으로 그 은행 건물 전체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주시하던 그 한국인은 저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계속 저를 따라오는 두려운 모습을 보여주었죠. 갑자기 식은땀이 흐르며 캐나다에서의 트라우마가 떠올라 심장이 엄청나게 빨리 뛰는 것이 느껴질 때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눈앞에 보이는 공원 의자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를 따라오던 한국인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영어로 저를 부르더군요. 돌아보니 저를 계속 따라오던 그 한국인이 서 있었고 그는 무언가 쓰여있는 듯한 종이를 저한테 보여주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받아든 쪽지에는 너무나 놀라운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한국인은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는 질문을 영어로 써놓았고 심지어는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자신이 한국의 경찰이니 도움을 주겠다면서 안심하라는 글마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순간 무언가 머리가 울리는 듯한 감정이 느껴지더군요.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한 그는 은행 앞에서부터 긴 통화를 계속하며 무언가 종이에 쓰는 듯한 저를 우연하게 보게 되었고 보이스피싱이라는 생각이 들어 저를 끝까지 따라온 것이라며 안심하라는 말을 다소 딱딱한 영어 문장으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한국인은 요즘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신상 정보를 통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중국인들이 많아졌다면서 절대 돈을 보내면 안 된다고 호소하는 듯한 염려의 말까지 저한테 해주더군요. 저는 제가 오해했던 상황과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한국인 경찰관분에게 영어로 설명을 해드렸고 모든 설명을 들은 그 한국인 경찰관분은 환하게 웃으면서 너무나 다행이라며 절대 돈을 어디든 보내면 안 된다는 조언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해주었습니다. 자칫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과 캐나다에서의 경험을 통해 섣부른 판단을 내린 저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죠. 캐나다에서는 조금만 방심하면 돈가방을 들고 달아나는 사건에 연루되기 쉬운데 이곳 한국에서는 일어날 법한 범죄도 미리 예방해주는 시스템이 너무나 잘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캐나다에서 겪어오던 위험한 치안과는 너무 다른 상황과 그 한국인 경찰관분의 처음 보는 배려에 저는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한국인 경찰관분은 제가 가려던 김치찜집도 알고 있다면서 그곳이 진짜 맛있는 음식점이라며 외국인한테도 유명해졌으니 이제 점심시간 때 자신은 갈 수 없겠다는 위트 있는 말과 함께 당황하고 있는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죠. 한국인 경찰관분은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안전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언제 어디서나 항상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빠른 걸음으로 사라지셨고, 저는 이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구나라는 생각에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부모님에게도 제가 겪은 해프닝을 설명드렸고, 부모님은 엄청나게 웃으시면서 한국은 캐나다와 진짜 다르다는 말만을 반복하셨죠. 한국인 경찰관분의 배려로 저는 너무나 편안한 마음으로 한국에서의 모든 여행 일정을 마치고 안전히 캐나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부모님과 함께 한국으로 가기 위한 또 다른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는 여행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들으셨나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사기인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한 한국인 경찰관분의 따뜻한 미행에 해당 외국인은 자신의 선입견에 대한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요. 해당 외국인은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 처음 보는 외국인이 한국에서의 여행을 하고 있고 무언가 도움을 바라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면 지금의 한국 경찰관분처럼 따뜻한 도움을 준다면 우리에게도 그리고 외국인들에게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한 독일 소속 여자 육상 선수가 깜짝 놀랍니다. 한국에 온 기념으로 인증 사진을 찍어서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이야기한 거와는 너무 달라서인데요. 너무 낯설다라고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독일과는 무언가가 달라 보여서인데요. 과연 무언가가 어떤 거였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소속 여자 육상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슈미트라고 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 지역은 이동했지만 한 번도 독일을 벗어나서 긴 기간 지내본 경험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어릴 적부터 운동에만 매진하다 보니 여행을 가고 다른 경험을 해볼 기회는 없었죠. 어린 시절에는 육상 선수가 되기 위해서만 지낸 것 같습니다. 자나깨나 운동 훈련 연습 건강이 오로지 저와 저희 가족들의 관심사였죠. 왜 육상이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육상하면 독일 딱 떠오를 정도로 육상의 강국인 나라 아니겠어요? 어릴 때부터 경기를 보면서 이유 없이 그냥 좋아졌죠. 그러다 재능까지 있다는 것을 알고선 그때부턴 쭉 운동만 한 것 같아요. 독일 출신 육상 영웅들이 꽤 많지만 육상 말고도 크리켓, 테니스 등 독일 하면 떠오르는 스포츠가 많죠. 저는 우리나라가 참 좋아요. 역사적인 외관을 유지한 도시의 멋도 산업기술과 철도기술의 선진. 국가라는 점 모두 저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요소들이죠. 뭐 제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판단한 거지만요. 여느 때와 다르지 않던 어느 날 코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팀 스폰서가 한국에 훈련을 보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는데 어떠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첫 아시아 여행은 꼭 베이징이나 도쿄로 가보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솔직하게 말하자면 좀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한국이야 뭐 요새 워낙 K-팝 스타들이나 콘텐츠가 유명해서 저희 사이에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재미있는 영화를 봤다고 그 나라에 대해 다 알지는 못하는 것처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흔치 않은 기회이긴 했지만 가고 싶지 않아 하는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코치님의 설득에 그래도 다 같이 가는 게 의미 있다는 판단으로 우리는 모두가 가기로 결정을 했죠.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마지막으로 싼 짐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저 멀리 가는 저를 향한 걱정과 잔소리를 하셨죠. 이것도 챙겨라 저것도 챙겨라 등 계속해서 캐리어에 이것저것들을 넣으셨어요. 아 엄마 무거워요. 필요하면 가서 사든지 할게요. 이야기하자. 엄마는 우리나라 거보다 좋겠니? 거기 가면 없는 게 많을 거 아니야. 없는 거 구하려다가. 훈련 기간 다 흘려보낼래. 더 챙겨가. 다 엄마는 꾸역꾸역 캐리어가 가득 차게 물건들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엄마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미혼 시절 외교부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엄마는 한국에 갔던 경험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때 봤던 한국은 너무 열악했어서 엄마는 저를 걱정하고 또 걱정하셨죠. 계속 걱정 말라고 안심시켜도 봤지만 매일 시간 날 때마다 연락해 걱정된다며 저의 안전에 촉각을 곤두세우셨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엄마는 비상금을 돌돌 말아 엄마가 어릴 때 만들어준 제가 가장 아끼는 빨간 파우치에 담아주셨습니다. 항상 누구든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요.
앞빨간 파우치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직접 만들어서 선물해 주신 건데요. 빨간색은 열정을 뜻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만들어준 거라고 했거든요. 워낙 어릴 때부터 함께 해온 거라 저에겐 행운의 징크스 같은 물건이기도 했어요. 그게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았죠. 터질 듯한 짐 덕분에 저는 낑낑거리며 캐리어를 옮겨야 했습니다. 무료 수화물 무게에 거의 차서 정말 조마조마했죠. 어쩐지 가방이 너무 무겁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비행기에 올랐고 그래도 처음 이렇게 멀리 떠나는 비행길이라는 것에 살짝 설레는 마음도 들더군요. 얼마나 갔을까요? 이제 다 왔겠거니 싶었는데도 아직 가야 할 만큼 먼 곳이긴 하더라고요. 코치님께서 스폰서 회사 관계자분께서 저희 안내를 해주시러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천공항에 내려 또 저의 무거운 캐리어를 보니 어서 숙소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더군요. 무게 때문에 끙끙거리고 있는데 공항 직원분이 카트를 가져다 주셨어요. 저는 손을 저었죠. 왜냐하면 카트를 사용하는 건 돈을 내라는 호객행위 중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직원분은 의아하다는 듯 저를 보시더군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봤더니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너나 할 것 없이 카트를 사용하더라고요. 카트를 사용하는 게 무료라니 화장실도 돈을 주고 사용해야 하는 곳이 많은 유럽 생각에 저절로 비교가 됐습니다. 입국 자동문이 열리자 코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스폰서. 회사의 직원분이 저희 팀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활짝 웃으며 흔들고 계셨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첫 인상이 누군가 활짝 웃어주고 있으니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그 여자 직원분의 이름은 태희라고 소개하셨죠. 그분의 안내를 따라 주차장으로 우린 모두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지하로 내려가니 3분도 걸리지 않은 시간 만에 연결된 주차장에 서 있는 우리 팀을 위한 버스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카트 덕분에 다행이지 버스로 이동하면서 벌써 지쳐버릴 뻔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버스를 타고 주차장을 나가 한국의 도로 위를 처음 마주하게 되었어요. 엄마한테 들었던 것과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깨끗하고 잘 정비된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작은 나라라고 들었는데 왜 이리 뻥 뚫려 보이지라는 생각과 함께 엄마에게 잘 도착했다고 인증 사진을 찍어 메시지를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찍은 사진을 확인하고 있는데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참 사진을 들여다봐도 무언가 낯선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제야 눈치챘습니다.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걸요. 그건 바로 전봇대길이 이어져 있는 전선줄 때문이었어요. 전선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국은 분명히 통신기술의 강국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삼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테니까요. 저는 태일 씨에게 물어봤죠. 한국의 전선줄들은 모두 지하로 전선을 매설하는 전선 지중화를 진행해서 한국을 돌아다녀 보면 이젠 인도변의 전선줄이 아니라 푸르른 가로수들로 정렬된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해줬어요. 저는 왜 그런 거냐고 물었죠. 그러니 그녀는 그렇게 되면 미관상으로도 좋지만 안전상으로 발생하던 많은 문제에 도움을 주고 공동적으로 관리되는 지하 공동부하가 되어 있어 관리하기에 편리하다고 했어요. 또한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 기후에 따른 단선도 방지할 수 있다고 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엉킨 전기줄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들이 꽤 많아요. 오래된 건물들도 많고 그래서 각종 전선들이 하늘을 뒤덮은 것조차 오래된 멋과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솔직하자면 그게 어떤 문제인지 제대로 인지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헌데 한국은 문제가 발생하고 불편이 있으면 그걸 고치고 훨씬 더 도약할 수 있는 다양한 생각을 실현시키는 나라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다니 갑자기 급격하게 발전한 나라일 거라는 제 생각을 뒤집더군요. 차가 막혀 덕분에 한국 거리를 더 구경할 수 있었어요. 정말 없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백화점, 마트, 쇼핑몰 등 지나치는 거리마다 있더라고요. 엄마의 우려가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걸 눈앞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른 빨리 내려서 저곳들을 구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스폰서 기업 관계자분들과 저녁 일정이 있었죠. 서울은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차도 위에 차들도 정말 북적거리는 도시더군요.
특히나 지하철이 한강 다리 위로 지나가면서 동시에 차들도 같은 공간을 공존하는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리 옆에 인도로 사람들은 저마다의 시간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대중교통인 버스는 버스 전용 차로라고 해서 중앙으로 달리는데 아무리 막히는 도로 위에서도 일반 개인 차량들처럼 도로 안에 갇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들이 더 편리할 수 있을까? 나는 고민을 하는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조금 쉬다가 저녁 식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한국에 온 걸 환영해 주시면서 저희에게 조그마한 선물이라며 갤럭시 워치를 모두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죠. 이건 제 또래의 친구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위시리스트에 항상 들어가곤 하는 물건이거든요. 저희는 바로 손목에 차볼 정도로 신이 났습니다.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렇게 첫날의 기억을 좋은 마음으로만 가득 채운 채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하고 있던 우리는 그에 맞는 식사를 미리 찾아봤어야 하는데 그걸 깜빡했더라고요.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우리는 태희 씨에게 밤에도 그런 것들을 살 수 있을지 여쭤봤어요. 그때는 밤 10시가 다 된 시간이라 사실상 포기하다 싶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태희 씨가 지금 바로 음식으로 배달받으시겠어요? 아니 마침에 숙소 앞으로 배달되게 할까요? 라고 물으시는 거였어요. 저는 이건 너무 예의가 아니다 싶어 피곤하게 하는 거라면 괜찮다 말씀드렸는데 배달 음식보다는 신선식품이 더 좋을 테니 아침에 배달되는 거로 할게요. 지금 시키면 내일 6시경이면 올 거예요 라고 말하더군요. 세상에 8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배송이라니 믿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태희 씨는 20분만 해도 배달받을 수 있는 음식들이 대부분이다 말씀하셨죠. 다음날 문 앞에 나가자. 정말 새벽부터 저희 아침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한아름 도착해 있는 것을 보고 저희 팀 모두는 솔직히 적지 않게 많이 놀랐습니다. 태희 씨 덕분에 든든하게 먹고 훈련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는 바로 숙소 앞에 위치한 서울의 한강이라는 곳을 살살 달리면서 몸을 풀며 단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팀 모두는 어제 선물 받았던 워치를 차고 처음으로 훈련을 진행했어요. 웨어러블 제품은 싸구려는 써본 적은 있어도 갤럭시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워치의 성능은 놀랍더군요. 전화와 연결해보니 전화기 없이도 편하게 운동할 수 있었고 메시지는 당연했습니다. 운동하면서 휴대폰을 잘 보지 못하는 운동선수의 특성상 정말 편하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심박수 체크는 물론 하루 걷는 양 스피드 보폭 아침, 저녁에 혈압 체크 가장 놀라운 기능은 충격을 감지해서 무슨 일이 생겼다 싶으면 스스로 판단해 제 위치를 구조대에 전달한다고 해요. 해외 토픽 기사에서도 수도 없이 봤었거든요. 갤럭시 워치 덕분에 목숨을 구한 사람들을게요. 자주 고된 훈련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때때로 사고가 따르기도 하는데 정말 유용한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워치 하나만으로 교통부터 편의점 등 다양한 곳들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결제를 하더군요. 그들에게 이런 편리한 생활은 일상처럼 보였어요. 한국을 한번 꼭 다시 와야겠다 결심을 한순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말해줬던 그리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던 한국의 모습과 내가 직접 마주한 한국이 얼마나 다른지 실제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한강은 직접 가보지 않으셨다면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양방향의 집들이 보이고 멋진 다리들이 일정 거리마다 규칙적으로 서 있는 장관은 그동안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한국만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건축 기술도 우리나라가 월등할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오만함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와 제 지인들은 굉장히 작은 우물한 개구리들이었던 거죠. 그렇게 달리다 보니 배가 좀 고프더군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스타벅스, 편의점, 음식점, 뷔페까지 서울 한복판을 보며 먹을 수 있는 것들의 다양함에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두가 망설였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엄마가 주의하라고 했던 현금을 넣어둔 제 파우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꺼냈을 때의 기억을 복귀해보니 아까 운동 시작 전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사 먹었던 게 생각이 났죠. 저는 전속력으로 뛰어 그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헉헉거리는 숨이 차올랐지만
그것보다 지갑이 없어졌을까? 초조한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진 순간이었습니다. 카페의 문을 확 열고 들어가서 제가 자리를 찾았어요. 카페 내부는 아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죠. 마침내 제가 앉았던 자리에 도착한 순간, 앞불사 제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 사람들이 이미 앉아있는 듯 했죠. 저는 그럼 그렇지 조심하지 못한 내 잘못이지 생각한 채 포기하고 카페를 나서려는데 직원분이 저에게 무슨 일이냐 번역기를 통해 물으셨어요. 사정을 말했더니 세상에나 제 지갑이 테이블 위에 떡하니 있었고 그걸 본 어느 손님이 직원분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였어요. 지갑을 찾은 기쁨에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나와서 안에 있는 내용물도 그대로일까? 조금은 기대하는 마음에 열어봤습니다. 다시 독일에 돌아가는 날 저희는 짐을 옮겨주는 서비스를 이용해 미리 짐을 공항으로 도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게다가 탑승 수속도 미리 할 수 있었죠. 편리한 서비스 덕분에 우리 모두의 두 손은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한번 한국의 지하철을 타고 공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독일의 지하철은 많이 낡고 형용할 수 없는 악취가 나긴 하거든요. 그런 곳에서만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한국에서 이용하니 어땠을 것 같으세요? 한국 사람들은 이 대단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사실이 부러워지더군요. 그렇게 도착한 공항 셀프 체크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덕분에 저희는 커피 한잔하는 거 외에는 이젠 더 이상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항을 한 번 더 살피면서 에스프레소 한 잔 마시며 휴식할 수 있었죠. 여전히 인천공항은 사람들로 바글바글 붐볐습니다. 그러고 그 안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역시나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서울에 있던 경험은 아마 생생함 살아있음을 느끼는 도시 정도로 기억될 것 같아요. 모두가 지금에 멈춰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독일에 온 이후로도 여전히 그때 봤던 그날 한강 냄새마저 잊을 수가 없어요. 내리쬐이는 햇빛 탓이었는지 물결에 은은하게 비쳐 일렁이며 반짝이던 그 공간에 아직 저는 서 있는 듯하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렵게 돈을 모아서 식당을 연 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은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한국인이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여성은 한국인의 말에 어떻게 할지 결정 못하다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케미입니다. 제가 이번에 식당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저는 싱글맘으로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처음 아이를 가졌을 때는 어린 나이여서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에는 아이를 낳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뱃속에 소중한 생명이 느껴지면서 아이를 낳기로 마음먹었고 아이를 혼자 낳아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딸 루나가 아니었으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았을 텐데 아이가 있다 보니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제 삶의 중심은 언제나 딸이었고 사랑스러운 우리 루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특별한 기술이 없었던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서비스 직종이었습니다. 오전에는 샌드위치 가게에서 일을 했고 저녁에는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가 팀 문화 때문에 욕을 많이 먹지만 일당이 크지 않아서 팁이 없으면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서빙 일을 할 때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발에 불이 날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런데도 딸이 잠든 밤에는 내일의 메뉴를 계획하거나 새로운 요리 기술을 연습했습니다. 그나마 루나가 순한 아이여서 잠도 잘 자주고 음식도 잘 먹어줘서 제가 신경을 덜 써도 되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빙을 하다가 요리 보조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보조 역할을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요리사의 보조로 어느 정도 실력을 발휘하자 가끔 바쁠 때 요리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요리사가 되고 나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요리를 배우면서 일했고 실력이 많이 좋아져서 그 후로 여러 군데의 음식점에서 요리사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고 10년이 넘었을 때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스스로를 판매하는 작은 식당을 열 수 있었습니다. 자금이 많지 않아서 좋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고 깨끗한 곳에 가게를 얻었어요. 특히 요리를 만드는 일을 좋아하는 제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의 꿈이었던 이 작은 가게는 저와 제 딸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를 주방에서 만들었고 서빙을 할 사람 한 명을 구했어요. 하지만 가게를 운영하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처음에는 단골 손님들 덕분에 나름대로 잘 운영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경쟁이 심한 동네에서 제 가게만의 특색을 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늘 고민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가게를 계속 운영해야 할까? 저는 딸 루나를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게가 잘 되지 않으면서 그 모든 꿈이 멀어져만 가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의 음식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았는데 워낙 외진 곳에 가게가 있었던 탓 같기도 했어요. 직원에게 월급을 주고선 가게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가게가 잘 되지 않는 것도 힘들었지만 서빙을 맡아주던 아르바이트생은 매번 지각에 말도 없이 빠지기까지 해서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러던 중에 서빙을 하던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두면서 다시 서빙을 할 사람을 구해야 했어요. 그렇게 구한 아르바이트생은 한국에서 대학교 때 캐나다로 이민 온 김동국 씨였어요. 근처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의 대학원 과정을 다닌다고 했어요.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오래 일해줄 사람을 원했지만 급하기도 하고 사람도 없어서 동국 씨를 아르바이트로 쓰게 되었어요. 동국 씨는 겉보기에는 매우 어려 보이는데 30대 초반이라고 해서 놀랐어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 온 후에 캐나다로 오게 되어서 대학원에 조금 늦게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저보다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도 않았어요. 동양인이라서 어려 보이는 건가 신기했습니다. 정말 성실한 사람이어서 전에 아르바이트생이 지각을 수없이 하는 것에 비해 시간이 되기도 전에 가게에 나와서 준비를 하고 제 일을 도와주기까지 했어요. 게다가 가끔 식당으로 와서 식당 구석에서 학교 숙제를 하는 제 딸 루나를 도와주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동국 씨가 성실하게 일해주었지만 가게는 점점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영업이 끝나고 밤에 가게를 정리하는데 갑자기 동국 씨가 제게 말했어요. 일식이 예전만큼 인기가 없는 것 같다며 요즘 흐름을 한번 알아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게 물어봤어요. 저도 주변에 스시로 식당도 많고 예전만큼 인기가 없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트렌드를 알 수 있을지 물어보자. 이번에 자기 학교에서 음식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보자고 했어요. 저는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심정으로 같이 음식 축제에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원래라면 영업해야 할 날이었지만 음식 축제가 주말에 했기 때문에 가게를 임시로 휴업했어요. 그리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동국 씨의 대학교의 공터에는 많은 푸드트럭이 와서 음식을 팔고 있었어요. 정말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을 팔고 있었고 사람들은 여러 곳에 푸드트럭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푸드트럭은 음식을 제공하는 이동식 식당입니다. 캐나다 전역에서 이 푸드트럭들은 인기가 굉장했고 도시 곳곳을 돌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음식을 판매했기 때문에 많은 캐나다 사람들의 점심을 책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푸드트럭들이 모여서 음식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즐겼습니다. 이탈리아의 피자와 스파게티도 판매하고 있었고 멕시코의 케밥도 팔았어요. 직접 만든 두툼한 햄버거 요리도 군침이 흐르게 했어요. 볶은 국수를 파는 곳도 있었고 중식 요리를 파는 푸드트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는 곳은 한국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한식이 아니라 저도 처음 보는 조금 독특한 음식이었어요. 컵밥이라는 것을 파는 곳이었는데 자신이 원하는 재료를 선택하면 밥 위에 소스와 재료를 올려주는 형식이었어요. 가족 단위로 그곳에 놀러온 사람들이 눈에 보였는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요즘은 컵밥이 맛있어서 많이 먹는다고 하네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맛도 좋아서 자주 사 먹는다고 말해줬어요. 저와 동국 씨는 다른 남녀 커플에게 가서 왜 이 컵밥을 선택하게 됐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들은 친구가 알려줘서 먹기 시작했는데 자기들은 소고기와 당면이 올려진 컵밥에 매콤한 양념을 뿌려서 먹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운 걸 잘 못 먹었는데
먹다 보니 익숙해져서 잘 먹게 되었다면서 컵밥은 맛있기도 하지만 주문하면 빠르게 나와서 편하다고 했습니다. 동국 씨와 저도 컵밥을 시켰는데 동국 씨는 닭강정과 잡채가 올려진 컵밥을 주문했고 저는 치킨과 채소가 들어있는 컵밥을 주문했어요. 정말 주문하고 얼마 걸리지 않아서 우리가 주문한 컵밥이 나왔습니다. 캐나다에는 많은 패스트푸드들이 있었는데 주로 햄버거나 치킨 샌드위치 또는 맥앤치즈 같은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컵밥은 그것들과는 다른 맛의 패스트푸드를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리는 컵밥을 먹어보고 서로의 컵밥 맛도 보면서 이 아이템이 조리하는 시간도 많이 안 들면서도 괜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동국 씨는 다양한 재료와 원하는 소스를 넣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꽤 괜찮은 장점 같다고 말해줬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인 자신도 컵밥을 많이 먹어본 건 아니라면서 자신이 더 알아보고선 어떻게 하면 이 음식들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오겠다고 했어요. 자신의 가게도 아닌데 저를 열심히 도와주는 동국 씨가 멋지고 든든해 보였고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일만 하느라 바빠서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블로그나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캐나다에서 한국 음식을 많이 먹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와 K-팝이 인기가 많았고 대중매체에서 한국 음식들을 요즘 많이 접하면서 예전에 비해 거부감도 적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 콘텐츠에서 접한 한국 음식을 직접 먹어보는 걸 즐기고 있었고 그걸 SNS 인증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특히 한동안 인기 높았던 불닭볶음면으로 인해서 캐나다는 음식을 좋아하던 문화에서 매운맛을 즐기는 문화로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운맛 유행으로 제가 접한 소식 중에 가장 놀랐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매운맛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 중 하나인 캐롤라이나 리퍼로 만든 매운칩을 먹는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자를 먹는 챌린지를 하고 나서 어린 소년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일어나서 즉시 판매가 중단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사망이 그 과자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럴 정도로 캐나다는 매운맛이 유행하고 있네요. 한국 음식을 먹는 것이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맛을 보고 나니 한국 음식들이 채소가 많이 들어가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건강식이기도 하고 맛도 좋아서 인기가 높아져 있었어요. 음식점을 차리기 전에 미리 이런 걸 조사했어야 했는데 그저 제가 일했던 곳이 장사가 잘 됐기 때문에 스스로 가게를 차린 건 정말 바보 같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동국 씨는 자신이 말했던 대로 어떻게 하면 컵밥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며칠 동안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컵밥을 식당에서 팔 수 있을지 고민하였어요. 여러 음식점에서 일을 했던 경험 덕분에 요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잘 되었어요. 스스로를 만들면서 밥을 짓는 것에도 익숙한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캐나다인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추가하면서 몇 가지 메뉴를 만들었어요. 컵밥과 함께 매운 게 유행이기 때문에 떡볶이도 함께 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메뉴 이름도 붙였습니다. 루나도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다면서 이번에는 꼭 잘 될 거라고 응원을 해줬습니다. 딸 루나의 도움으로 SNS에 홍보도 하였어요. 루나는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아이들은 SNS에 익숙해서 그런지 홍보도 너무 잘했어요. 예쁘게 메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며 우리 식당이 언제 오픈하는지도 올렸어요. 아무도 관심 없을 줄 알았는데 컵밥을 좋아한다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꼭 가보고 싶다는 글을 달았습니다. 동국 씨와 루나, 그리고 저는 가게를 살리기 위해서 힘을 냈어요. 가게를 재오픈하기 전 저는 너무 긴장되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했지만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동국 씨가 웃으면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용기를 줬습니다. 동국 씨는 하늘에서 제게 기회를 잡으라고 보내준 사람 같았어요. 그렇게 오픈을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밖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이게 정말 꿈이 아닌가 싶어서 볼을 꼬집어 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가게의 재오픈은 대성공이었어요. 식당에서 직접 먹고 가는 사람도 많았고 포장을 해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맛있게 우리 컵밥을 먹는 모습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신은 떡볶이는 처음 먹어본다면서 주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컵밥과 음료 세트를 주문하고 아이와 와서 먹는 아버지의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기대 이상으로 폭발적인 반응에 바쁘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바빴지만 저는 너무 행복했고 동국 씨도 저를 보면서 엄지손가락을 올려줬어요. 꾸준한 홍보와 맛있는 메뉴를 만들려는 노력 덕분에 가게는 점점 잘 되어 갔어요. 그와 별개로 제 마음은 속이 타는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동국 씨와 헤어져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방학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어요. 명문대 대학원생과 싱글맘인 제가 가능하기나 하겠어요. 아무리 이혼도 많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많은 캐나다라고 해도 제 처지는 저도 잘 알거든요. 그냥 제 마음이 시간이 흐르고 좋은 추억으로 남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저는 영업이 끝나고 동국 씨에게 서빙을 해줄 사람을 구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동국 씨는 그래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내심 조금 섭섭했지만 이게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국 씨가 어디선가 꽃다발을 가져와서 내밀면서 아르바이트생은 끝이지만 자신을 남자친구로 만날 생각은 없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나 같은 싱글맘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동국 씨는 처음 이 가게에 왔을 때부터 첫눈에 반했다면서 부끄러운 듯이 말하는 거예요. 늘 당당한 모습에 동국 씨를 보다가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마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동국 씨랑 저는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날 때 데이트하면서 같이 우리 식당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체인점을 내보라고 해서 2호점에 대해 구상 중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한국 음식의 메뉴를 추가하려고 레시피를 개발 중인데 김밥은 당연히 추가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동국 씨가 만들어 온 김밥을 처음 먹어보고는 스시롤보다 김밥이 더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사가 잘 안 돼서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이 한국 남자를 만난 건 힘든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누군가 보내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희망이 없던 상태에서 이제는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나갈 거예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레지나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캐나다에서 요즘 한국 음식의 인기는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김밥이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컵밥이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컵밥을 즐기는 캐나다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레지나 씨는 힘들게 번 돈으로 식당을 차렸지만 장사가 잘 안 되어서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인 동국 씨를 만나고 같이 가게를 살려보려는 노력 끝에 컵밥 음식점을 차려서 행복해진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동 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